네, 최근 국내에서는 토큰 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STO 시장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에는 토큰이 들어가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일반 가상자산과는 성격이 좀 다른데요. 그렇다면 STO는 정확히 무엇이고 지난 시간을 살펴본 RWA와는 어떻게 다를지 오늘도 쟁글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형석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STO 토큰 증권 정확히 이게 무엇인지부터 좀 쉽게 이해해 보도록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 토큰 증권은 이름 때문에 오해가 좀 생기는 개념입니다. 네. 새로운 코인이 하나가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증권을 기록하는 방식이 바뀐 겁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 수익권 같은 권리를 블록체인, 정확히는 분산 원장에 장부에 적어서 관리하는 것을 토큰 증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증권시장도 장부를 한번 바꿔본 경험이 있는데요. 네. 2019년 9월까지는 주식을 종이 실물로 들고 있는 게 가능했는데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종이가 사라지고 네. 예탁결제원 전산 계좌부에 기록되기 시작했고요. 그때 삼성전자의 주식의 성격이 달라졌느냐? 그런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배당받을 권리도 주주로서의 지위도 그대로였고 적어두는 장부만 바뀐 거죠. 토큰 증권은 그 장부 자리에 블록체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주식을 종이로 거래를 했었다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디지털화해서 예탁결제원이 관리를 하는데 이제 이 장부를 다시 한번 블록체인 로 옮겨가는 것이 토큰 증권이다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름에 토큰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메이저 크립토 자산들과는 좀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투자자가 손에 무엇을 쥐는가 그 권리인데요. 네. 비트코인을 보유한 분은 비트코인 발행사에 이제 배당을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할 상대가 아예 없는 거죠. 가격은 시장 수요로 움직이고 잘못돼도 이게 책임을 물을 주체가 없습니다. 네. 근데 토큰 증권은 반대로 상대가 분명합니다. 이 건물의 임대료를 나눠주겠다, 음원의 저작권료를 배분하겠다,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약속한 발행인이 존재를 합니다. 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청구할 대상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걸 증권으로 법으로 다루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책임질 주체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떤 토큰은 코인으로 되는 거고 어떤 토큰은 증권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판단할 때 이름이나 기술 같은 건 거의 보지 않고요. 네. 백서에 뭐라고 썼는지 어느 블록체인에 올렸는지도 기준이 아니고요. 그 토큰을 사면 제가 무슨 권리를 갖게 되는지만 보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동네 카페를 예로 들어보면 네. 제가 10만 원을 내고 커피 쿠폰 20장을 구매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건 물건을 그냥 단순히 미리 산 거고 사장님이 장사를 잘 하든 못하든 제 쿠폰, 그러니까 커피 20잔을 제가 미리 산 것,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이제 제가 10만 원을 내고 카페 네. 매출의 일부를 공유받기로 투자를 했다면 계약을 했다면 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사장님이 잘하면 제 수익이 늘고 사장님이 문을 닫는다 하면 제 수익이 줄어드는 손해를 보는 구조인 거죠. 네. 이 두 번째가 바로 증권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지분을 내가 사들여서 수익을 같이 쉐어한다면 좀 증권의 성격을 띨 수가 있다 설명을 주신 거고 우리가 RWA 사례 때도 조금 구체적으로 실제 사용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긴 했지만 이 STO, 토큰 증권 같은 경우는 어떤 자산이나 권리를 토큰 증권으로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부동산이나 미술품뿐만 아니라 주식이랑 채권도 가능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법이 자산 종류를 정해놓고 이것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주식, 채권, 토큰도 다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가 열리는 순서가 좀 있는데요. 먼저 열리는 쪽이 미술품, 한우, 한우요? 네, 오. 부동산 네. 아니면 음원 같은 기존 증권 형식에 담아내기 어려웠던 이런 상품들인데요. 이런 걸 보통 비정형 증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보는 조각 투자가 이런 것에 해당을 하고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장외거래업 인가, 장외거래 중개업 인가, 네. 즉 이런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을 대상으로 열렸기 때문인데요. 주식이나 채권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거래소에 예탁결제나 청산결제 이런 시스템이 촘촘하게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고 있는 걸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블록체인을 얹으려면 기존 시스템과 잘 맞물리도록 설계를 해야 하고 그래서 금융위원회도 주식과 채권, 머니마켓 펀드는 아예 별도의 로드맵으로 따로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좀 실물이 윤곽이 좀 드러났는데요. 독일에서는 지멘스가 회사채를 블록체인에 발행을 했고요. 홍콩은 정부가 국채를 그리고 미국은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 증권으로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자산은 자산인데 우리가 기존의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었던 그 무언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정형 증권을 좀 토큰화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들 수 있는 질문이 기존의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이렇게 이미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자산들을 굳이 토큰화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도 있을 것 같거든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요?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건 단위인데요. 네. 뭐 기존에 수십억, 수백억 단위로 하는 건물을 5천 원 단위로 쪼갠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증권으로 만들기 위해 어려웠던 뭐 저작권이나 특허, 뭐 부동산, 탄소 배출권 같은 권리도 토큰화를 통해서 STO를 통해서 상품으로 나올 수 있고요. 네. 발행하는 쪽도 달라지는데요. 원래 모든 증권은 예탁 결제원을 통해서 등록을 해야 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요건을 갖춘 발행사는 자기 토큰 증권을 블록체인 분산 원장에 직접 올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절차가 짧아지면 상품이 나오는 속도도 빨라지게 될 거고요. 네. 배당이나 상환 같은 과정도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네. 자동으로 집행하는 그런 기술도 적용이 가능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야기를 좀 듣고 있어 보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워봤던 RWA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이 RWA와 STO 똑같이 무언가를 토큰화시켜서 좀 유통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건데 이 두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고 쉽게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두 개념이 아예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RWA는 무엇을 토큰에 담았나를 말합니다. 뭐 금, 국채, 부동산, 대출 채권처럼 현실의 자산 가치를 토큰에 담았으면 다 RWA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의 범위를 가둔 셈입니다. STO는 그 권리가 법적으로 증권이냐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권리, 성격에 관한 얘기고요. RWA가 더 큰 범주, 그 내에 STO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RWA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STO라는 또 다른 또 세부 항목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실제 STO 시장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디까지 발전이 돼 왔는지도 궁금하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토큰 증권이 실제 투자 상품으로 나오기까지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토큰 증권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안들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글로벌로 보면 일단 규모는 확실히 커졌는데요. 네. 올해 7월에는 온체인 RWA가 약 33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46조 원 정도인데 네. 1년 전 118억 달러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고요. 이 중 80% 가까이가 미국 국채와 현금성 상품입니다. 블랙록의 비들 같은 토큰화 머니마켓 펀드가 대표적이고요.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하면 네. 한국은 아직 출발선에 있는데요. 일본과 비교를 해보자면 2019년에 일본은 금융상품 거래법을 개정해서 2020년 5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이때 전자기록 이전 권리라는 법률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토큰 증권을 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실제로 열린 건 2023년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거든요. 네. 법을 시행하고 나서 실거래까지 3년이 걸린 셈이죠. 지금 일본 토큰 증권 시장은 1,000억 엔을 넘었고 그중 825억 엔, 그러니까 우리 돈 7천억 원 정도가 부동산입니다. 네. 시장의 85%가 부동산인 셈이죠. 반대로 독일은 기업이 직접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전자증권법을 시행하면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증권을 암호증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에 넣었고요. 그리고 2023년 방금 설명드린 대로 지멘스가 회사채를 폴리곤이라는 블록체인에 발행을 했고요. 홍콩은 또 국채, 정부가 발행자로 나섰고요. 2023년 세계 최초로 정부가 토큰화 녹색 국채를 발행했고 지난해 11월은 약 100억 홍콩 달러, 우리 돈 1조 9천억 원 규모로 발행을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갔는데 홍콩 달러 채권은 홍콩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결제를 했고요. 위안화 채권은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발행부터 대금 결제까지 전부 디지털로 처리한 첫 사례입니다. 어쨌든 쭉
쭉 이제 글로벌 사용 사례들을 설명을 주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좀 토큰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더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토큰 증권 상품을 접하게 된다면 투자자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딱 하나만 고르라면 공시 서류가 될 것 같습니다. 증권 신고서나 소액 네. 공모 서류, 투자 설명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를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네. 플랫폼 소개 페이지에 적힌 설명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서 발행사 이름으로 직접 검색을 해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가 확인이 된다면 이제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될 텐데요. 이게 투자 계약 증권인지 또는 신탁 수익 증권인지 뭐 채무 증권인지 증권의 종류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내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임대료인지 뭐 저작권료인지 매각 차익인지 그리고 그 수익이 사업자가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기초 자산이 신탁돼 있어서 사업자가 파산해도 이게 잘 분리가 되어 있느냐도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마지막은 거래소인데요. 중개하는 곳이 인가받은 증권사나 장외 거래소인지 내 권리가 적힌 공식 계좌부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그리고 현금화 조건, 만기와 상환 조건, 거래 한도 정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호가가 붙어 있느냐인데요. 이 호가가 화면에 가격이 표시되는 것과 그 가격에 이제 매도를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가지가 부담스러우면 앞에 2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될 텐데요. 공시서류 확인과 증권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공시 서류 그리고 이 증권에 대한 종류를 우리가 꼭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토큰을 사게 되면 실제로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지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같은 건물을 두고도 내가 가진 권리가 무엇이느냐에 따라 이제 완전히 다른 투자가 될 텐데요. 네. 건물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 있을 거고 그 건물에 나오는 임대료를 배분받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이 3개가 모두 전부 다릅니다. 네. 겉으로는 다 그 건물에 투자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받는 돈의 성격도 다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드러나는 순서도 다를 텐데요. 특히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차이가 드러납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라면 정해진 원리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고 수익을 배분받는 구조라면 사업에서 수익이 나야 제 몫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났을 때 누가 먼저 회수하고 누가 나중에 남는 걸 받는지가 이 권리 종류로 갈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조각 투자 사례를 살펴보면 좀 이해가 빠를 텐데요. 네. 뮤직하우가 투자자에게 저작권 자체를 소유한 게 아니었습니다. 뮤직하우가 관리하는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였고요. 네. 그래서 증권으로 이를 판단했습니다. 미술품이나 한우도 겉보기에는 작품 한 점, 소 한 마리를 공동 소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는 사업자가 관리하고 관리한 걸 팔아서 나눠주는 계약이 붙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조각 투자는 또 조금 다른데요. 네.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신탁 수익권을 쪼개는 방식입니다. 공통점은 투자자가 자산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무너지면 투자자가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확인하는 일이 결국 사업자를 확인하는 길과 이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쨌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다시 한번 강조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증권이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일반 코인보다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큰 증권 구조에 좀 구조적으로 어떤 투자 위험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리스크가 있을까요? 증권이 안전을 보장을 한다면 주식으로 손해를 보는 분이 없어야겠죠. 증권이란 분류는 원금을 지켜준다는 뜻이 아니라 네. 투자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규제를 받는 상품이라는 의미입니다. 법이 통과됐다는 사실도 개별 상품의 안전과는 크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남아있는 위험은 크게 사업자, 제도, 시장 크게 3군데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 쪽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네. 국내에서 부동산 조각 투자를 처음 열었던 카사라는 업체가 8월 10일 서비스를 종료를 했고요. 5천 원부터 건물에 투자한다는 문구로 알려졌었고 2023년에는 압구정 빌딩 167억 원 규모 상품을 4일 만에 완판을 했었던 곳입니다. 근데 반면에 혁신 금융 서비스, 즉 규제 샌드박스로 영업을 해왔었는데
지정 기간이 끝난 뒤 새 제도의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결국 서비스를 종료를 택했습니다.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법의 공백이 있는데요. 부동산을 신탁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일반 근거가 개정안에 없으니 대안으로 자산유동화법을 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경우 사업자가 건물을 먼저 구매를 해야 합니다. 매입을 네. 해야 하고요.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필요하니 자본력이 크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사실상 막힌 길이 되는 거죠. 반면 음악 저작권 조각 투자 뮤직하우는 9월에 발행 인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같은 문턱에 앞에 선 두 사업자가 이렇게 결과가 갈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제도 쪽은 아직 하위 법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고 시장 쪽은 유동성입니다. 조각 투자는 거래 규모가 작고 참여자가 되게 제한적이라 자본시장연구원도 가격 발견 기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을 했던 바가 있고요. 더 하나 짚을 게 이제 보관 구조입니다. 기초 자산을 누가 신탁을 하고 있는지, 사업자 고유 재산과 섞여 있지 않는지도 확인을 해야겠고요. 섞여 있다면 사업자가 파산할 때 이를 회수하기가 어려워질 테죠. 네 가지 위험 모두 자산이나 부동산, 미술품이냐 이런 개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자와 시장 구도에서 온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부동산이라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토큰이라는 형식보다는 그 안에 담긴 권리, 그리고 그 권리를 약속한 사업자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규제권 안에는 있지만 똑같이 원금에 대한 보장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사업자에 대한 정보라던가 이 토큰 증권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고 진행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쟁글 리서치의 임형석 애널리스트와 함께 STO의 개념과 또 일반 가상자산과의 차이, 또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의 현 주소까지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는 어떤 토큰 증권 상품이 실제 시장에 등장할지도 계속 지켜봐야겠죠. 무엇보다 투자할 때는 토큰이라는 이름보다는 그 안에 어떤 자산과 권리가 담겨 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